자, 이번 주부터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악화된 만큼 삼성전자의 상당한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이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지속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의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7일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한 올해 1월보다 현재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 또 이 적자는 예상이 된다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좀 먼저 전망을 해볼까요? 예, 삼성전자가 이번 주말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1분기라는 게 올 1월 달부터 3월 말까지인데요. 그러니까 3월 달이 이제 종료됐으니까 예. 지난 1분기 동안 과연 장사를 얼마나 잘 했는가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잠정치, 최종 확정 통계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계략적인 통계가 나오는데요. 이번 실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린 대로 예. 금리 인상이나 또는 공급망 물류난에 의해서 어닝 쇼크가 한번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악화되다가 올 1분기가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과연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또 일어난다면 언제쯤 반등하냐? 여러 가지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는 우리 한국에서 전체 수출 또 GDP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와 거기다가 SK 하이닉스까지 곧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실적은 곧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를 좌지우지한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실적은 각 정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이 각종 자료를 가지고 미리 예상치를 발표하는데요. 네. 정권사들 예상치 평균치 이것을 보통 코스피에서의 예상 컨센서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매출액은 무려 17%나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감소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은 무려 거의 94%가 날아가는 거죠. 6%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매출은 60% 감소하고요. 예. 또 영업이익은 아예 적자가 전환이 예상되는데 삼성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요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이 컨슈머 일렉트로닉이라고 해서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반도체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도 4조 원 정도의 사상 유례 없는 네. 초대형 적자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만 보면 적자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4조 원이나 되는. 4조 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네. 반도체 공화국인데 이런 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1등, 2등 기업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이것은 이 쇼크가 두 회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은 모두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옆에 있는 술집 매출까지도 떨어지는 그야말로 우려했던 최악의 사태가 오는데 아무튼 이 7월 달 그 숫자를 한번 놓고 우리가 한번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보니까 큰 폭의 적자는 지금 박사님하고 짚어본 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저희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입장에서는 그동안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적자 전환되고 하면 버티기가 가능할까?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기존의 생산을 계속해 나가느냐 이것은 세계 반도체 업계나 우리나라 제조업에 굉장히 중대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업계 내에서 메모리 부분에도 압도적인 1위거든요. 예. 그동안에 반도체 경기가 요즘처럼 이렇게 꺼졌다가 올라가고 여러 번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안 팔릴 때도 오히려 생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생산을 계속해서 늘려서 초격차 전략을 펴왔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반도체 회사들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경기가 좀 좋으면
생산 시설을 마구 늘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 비대면 한다고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때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와서는 또 금리도 올라가고 수요가 줄어들고 이러니까 안 팔려서 공급의 폭정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온 건데요. 자, 이 대목에서 종래에는 삼성전자가 어려울수록 계속 생산을 함으로써 예. 삼성전자를 따라오지 못하는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는 아예 생산을 접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불황의 파고가 지나가고 나면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우위 이것이 몇 년간 계속이 됐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큰 힘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조차도 이렇게 견뎌내려면 자금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자 생산을 계속하려면 어느 정도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전문가들 예상으로 이번 반도체 불경기가 종래의 반도체 불경기보다는 좀 더 심하다. 거기다가 현재 지금 기술 격차가 삼성이 물론 압도적인 1위지만 나머지 뭐 후발 업체들과의 경쟁이 지금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감산을 하지 않고 계속 생산을 계속해낼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예. 삼성전자로서는 단기간에 적자는 훨씬 더 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리 단기간에 적자를 회복하려면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면 반도체 경기가 반도체 공급량 감소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로서는 이번 기회에 보다 더 강도 높게 정산을 해서 기존 공급량을 계속 늘려서 후발업체를 따돌리기를 하겠다. 이게 그동안의 방침이었는데 이번 7일 날 1월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4조 원 이상 적자가 나도 과연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keep going 할 수 있느냐. 이 대목이 굉장히 큰 변수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외에도 뭐 실적 발표를 앞둔 주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뭐 밝겠어, 뭐 그다지 좋지 않겠다는 예상이 또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글로벌 경기 침체의 어떤 그런 늪을 그런 먹구름에서 저희가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보이는 건데요. 전반적인 뭐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 좀 해주시고 또 이런 가운데도 호실적이 있을까? 그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궁금한데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제조업들은 불경기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조업 제품 많이 쓰질 않고요. 예. 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집에 있는 TV 수백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경기 어려우니까 조금 고장이 나더라도 좀 고쳐 쓰자. 네. 새로 사자 이런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반도체 업계는 뿐만이 아니라 전자업계, 디스플레이 업계, 특히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또 지금 고통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석유화학 제품도요.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중국이 또 생산을 늘리고 이래서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각종 뭐 LG화학, SK케미칼 다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어려운 난세에서도 잘 나가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뭐 특별히 어떤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라기보다도요. 이 한 2, 3년 전에 코로나 때 이 반도체가 부족해서 바로 부품을 어떤 공급받지 못해서 많이 못 팔렸거든요. 수요가 있어도 못 팔았었죠. 그렇습니다. 그랬었죠. 그 대기 수요가 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급이 좀 늘어나면서 그 공급난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아주 대박을 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요.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압도적인 1위가 삼성전자였었는데 이번 1분기에는 삼성전자는 2등, 3등으로 처지고 1등을 현대차가 확실한 차이로 아주 큰 차이로 영업이익 매출액에서 현대가 1등으로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 자동차 경기도 과연 얼마나 갈지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예. 제조업 경기는 현재 여러 가지 보틀렉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지금 미국의 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고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이제 거의 다 와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은행 어떤 파산 이것도 당초에 일부에서는 이제 뭐 큰 금융 공황이 온다고 그랬지만은 일단 수습을 잘 해내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이
최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예상은 됐던 부분인 게 박사님께서 작년 말에 그러셨거든요. 네. 이제 1분기, 2분기 나오면서 결과 보면서 이제 점점 더 그걸 확인하게 될 때 출렁출렁 할 수 있지만 뭐 잘 버틸 수 있을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도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 마이크론이라는 네. 미국에서 제일 큰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보다 조금 낮은 세계 2등, 3등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 먼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여기는 회계 연도가 좀 빨라요. 네. 그런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었죠. 예. 그것은 시장에서 각종 지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제 정점을 통과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분석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삼성전자의 7일 날 삼성 이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주가에 또는 우리 경기에 또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인 사이클 이런 데에 어떤 향방을 좌우하는 매우 네. 중대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어려움을 계속 겪고 오고 계시죠. 자영업자분들 대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이제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자영업 대출자 10명 중 6명이 한 개도 아니고 다중채무를 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것이고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 것인지 좀 예상을 해볼까요? 예, 지금 자영업자들 코로나19 때 가장 어려운 계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물러갈 기미를 보이면서 일단 코로나 쇼크로서는 벗어났지만 예. 코로나 때 입었던 영업 손실, 매출 감소 그것을 이제 정부도 많이 도와주고 금융기관도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채무를 탕감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환을 연기해주고 이자를 좀 깎아준 건데 이게 이제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 자영업 대출이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는 연체라든지 대출 상환 연기 이런 조처도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그럼 다 갚아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현재 통계로 보니까 지난해 12월 달에 이미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는 이자 부담만도 이자를 한 6, 7%만 잡아도 네. 거의 70억 달러, 70억 원, 70조 이상이 되죠.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다중채무가 늘어났다. 예. 10명 중에 6명, 7명이 다중채무자라는 거죠. 다중채무라는 건요. 은행에 돈을 빌려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하니까 제2금융권 제3으로 금리가 비싼 대로 자꾸 내려가는 이걸 얘기하거든요. 세 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이 다중채무자가 폭증하고 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는 서서히 감소해서 추가적인 영업 손실은 없을 줄 모르겠지만 예. 늘어난 이 자영업자의 대출이 이자 폭탄 거기다가 대출 상환 유예의 조처의 시한 종료 이래서 올 중반기 6월 달 내지 9월 달에 자영업자의 대출 어떤 큰 폭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전문가도 그 적지 부분인데 않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는 어떤 가게 또 기업이 늘어나면서 은행 연체율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던 자영업자분들, 이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대출 만기도 그렇고 상환 유예 조치가 좀 연장됐던 점을 좀 고려하면 이게 부실 규모가 가려진 부분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우려가 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지금 문제인데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그림자 부실입니다. 그림자 부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만기가 되거나 이자를 갚을 때 3달 연속으로 못 받으면 그것을 잠재적 부실로 계산해 가지고 연체 관리에 들어가는데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예. 연체가 되더라도 아예 상환 연장을 해주고 그리고 대출 통계로 뽑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그 많은 숨겨둔 연체가 한꺼번에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연체율 지금 앵커님 조금 높아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그 업체들이 한꺼번에 연체를 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여기서 소프트 랜딩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좀 중간중간에 이런 소프트 랜딩 전략을 써 왔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부채 폭탄 돌리기라고 할까요? 쭉 밀어놨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2분기와 3분기에는 이 부채 돌아오는 것에 이 돌려막기 관리 여기에 우리 금융당국의 운명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해 대규모 감산에 합의했던 오펙 플러스 소속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하루 116만 배럴 규모로 추가로 감산하겠다 이렇게 깜짝 발표를 했는데 뭐 이유는 국제 원유 시장 안정 위해서 예방적 단행이다라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뭐 좀 복잡한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단해 볼까요? 네, 국제 유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페크가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날 그리고 주말에 기습적으로 자발적 감산이라는 조처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통상적으로 오페크는 장관 회담을 거쳐서 얼마를 감산하겠다 이래서 시차를 두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사전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우리 그냥 일방적으로 감산할 거야. 사우디가 앞장을 서서 100만 배럴 이상 바로 다음 달부터 적게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일방 통보를 했거든요. 지금 그동안에 물가가 안정될 수 있었던 미국도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의 안정입니다. 그게 안정이 됐었잖아요. 예, 국제 유가가 120달러 갔다가 배럴당 그것이 7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오른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물가 파고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고요. 얼마만큼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전문가들은 이번 조처만으로도 10% 이상 상승 요인. 그렇게 되면 현재 배럴당 70달러 후반이 80달러 후반으로 올라가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다시 100달러 선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 자발적 감산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 비용을 마련해야 되고 사우디도 빈살만이 여러 사업을 벌려놨는데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돈이 제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크레딧 스위스 은행 이번에 사실상 흡수 합병당하지 않았으면 그게 최대 주주가 사우디 국립은행이거든요. 거기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거기다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미국 보란 듯이 미국의 물가 억제 정책이 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좀 어깃장 같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사우디와 미국의 갈등에 의해서 국제 유가가 더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큽니다. 물가 향방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군요.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씨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